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소득세의 종류, 그 다음에 원천징수의 분류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의 구분.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해서 과세 대상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 즉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국내외 원천 소득을 범위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국내 원천 소득을 범위로 한다. 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요. 거주자는 국내인을 말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우리가 국내인이 아닌,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념은 이렇게 소득세에서 우리가 그러면 거주자라는 것은 한국 사람만이 거주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는 주소가 아니어도 일하는 직장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1에 보시면 거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거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소는 무엇인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직장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그 직장이 거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3일이라는 것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을 2로 나누게 되면 18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절반이니까 183일. 절반 이상을 의미하려면 우리가 0.5일이라는 건 없으니까 1년에 6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183일이면은 1년의 절반 이상의 경우를 국내에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본다. 그리고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 외에 국외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국내에 납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이유가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주자,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비거주자가 있다. 자, 주소의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네, 주소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돼요. 주소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판정 기준 한번 읽어보면 대체로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자, 주소 판정 기준.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데 동그라미 1번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 자. 세 번째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런 내용을 우리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의 판정 기준
한번 읽어두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그 납세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있는 표, 괄호 1번에서는 처음에 나온 표는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 아닌 단체가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단체는 원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과세가 될 수가 있다. 자, 법인이라고 하면은 주식회사를 말하는데요. 단체라는 것은 그런 주식회사가 아닌 무슨 동창회 또는 무슨 향후회, 청년회, 노인회 아마 이런 단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무슨 동창회라고 하고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뭐 향후회도 있고 뭐 재경회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자, 법인으로 본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면 돼요.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법인이 아닌 단체, 그 단체가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법인 외의 단체는 국내에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하나의 일거주자, 즉 하나의 거주자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 밖의 경우에 일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까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도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 단체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회칙에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이익을 분배한 것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장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개인별로 과세를 하면 됩니다. 과세 방법 보시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이게 뭐예요? 개인별로 그 회원들 홍길동, 김순자 이렇게 개인별로 과세해주면 돼요. 그 개인의 소득이 분배된 것이 확인이 되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위와 같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거나 또 회칙에 우리가 분배하겠다는 기준 같은 게 없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확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단체를 일거주자, 즉 단체에게 과세하는 거죠. 또는 일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네.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도요. 개인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이자 소득 같은 거 많이 발생하죠. 단체에서. 무슨 단체에서 회비를 모은다든가 이래가지고 큰 자금을 이렇게 은행에 예금하는 그런 단체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단체니까 세금을 과세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1년짜리 예금을 가입했다. 다 과세합니다. 근데 그 예금의 이자를 회원들이 다 나누어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별로 과세해야 맞고 우리는 분배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해 놓는다. 그러면 그 단체를 소득자로 보고 과세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 과세하는 것을 출제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론 시험에서 이런 부분은 다룰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고 다음은 소득세의 과세 기간과 소득세 납세지
예, 어디서 납부를 하느냐. 자, 우선 과세 기간을 보면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네. 부가가치세처럼 1기, 2기가 없어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예외적인 것은 뭐냐? 소득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한 날까지만을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사망일이죠. 그 다음에 소득자, 즉 거주자가 출국을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예, 우리가 여행 떠나는 것도 출국입니다만은 여행 떠나는 것은 여기서 소득세 과세기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데 출국했는데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죠. 예, 이민 가는 경우는 과세기간이 어떻게 돼요? 출국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출국한 날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과세기간은 출국일까지.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많죠. 사업장의 소재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을 그 등기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보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다 사무소 또는 본점의 그 주소지를 우리가 납세지라고 하죠. 자, 이 소득세 납세지는요,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소가 납세지예요. 예, 개인의 주소.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 관계의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인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청구,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어디에 있는 세무서에서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할 거냐 이거죠. 예, 그 소득자의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에서 과세를 해요. 주소는 경기도 이천에 있고 사업은 서울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경기도 이천, 그 사람이 주소지가 있는 관할 과세관청 이천 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보시면 거주자, 거주자는 주소지. 주소는 거소하고 같은 거니까요. 주소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라고 해도 되겠고,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비거주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1년에서 그 절반에 해당되는 183일 이상을 거소한 것이 아닌 사람이 이제 비거주자잖아요. 그럼 비거주자는 직장,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니까 직장의 주소지가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어서 설명한 그 소득세의 그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10페이지죠. 다음에 정리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배사 근연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우선 열거주이니까 이자와 배당소득의 그 열거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는 거고, 그 열거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외워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핵심이냐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종합소득과세 중에서 분리과세되는 것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만 잘 챙겨 놓으시면 핵심적으로 잘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과세할 때 그 종합과세하는 방법에 그 표가 있어요. 그 종합과세에 보면은
분리과세가 어떤 것은 분리과세가 되고 어떤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되고 하는 부분.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리과세하느냐 종합과세하느냐 그 부분을 정리한 표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자와 배당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 옆에다가 금융소득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하나로 금융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자와 배당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이자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소득의 범위 1번부터 9번의 내용 한 번씩 보면은요.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네.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은 이제 지방채, 법인이 발행했으면 사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공공기관이 발행했으면 공채. 그래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니까 이자 소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네, 우리가 무슨 은행에 예금 통장 만들어 놨다가 만기 때 받으면 만기 때 이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자 소득. 가장 일반적인 이자가 바로 2번에 있는 이런 이자가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있죠. 우리가 보통 거기도 예금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네, 우리가 채권이나 증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그 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 네 번째 거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우리가 보험에는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죠.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우리 이런 예금이나 적금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차익이라고 하지만 그게 차익이 왜 나오냐면 이자 때문에 차익이 나와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한 것과 만기 때 중간에 또는 만기나 해약할 때 찾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건 이자에 해당이 된다. 이자 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보험 차익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보험 차익은 보험회사에 납입을 했다가 나중에 만기 때 더 많이 받는 게 보험 차익이라는 이자 소득인데, 직장 공제회라는 것은 직장에서 공제회, 직장의 무슨 신용협동조합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이 공제회에다가 이렇게 적금 납부하듯이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적에 그 돈을 찾게 되죠. 원금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 공제회에서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퇴사할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이자를 지급해 주죠. 그게 초과 반환급이니까 바로 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우리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인데, 은행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자가 발생했다. 은행은 우리가 뭐예요? 은행이라는 곳은 상호저축은행법이라든지 일반 시중은행은 그 은행 법률에 의해서 영업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걸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뭐냐면은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그래서 우리 개인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나중에 원금보다 더 받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 소득으로 관주를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유예 금액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유사한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을 여기서 썼죠. 그래서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그 밑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에는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품은 그냥 유사소득으로 보고 금융소득으로 이자 성격이 있으면 이자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과세 이자소득. 이건 분리과세는 아닙니다만은 비과세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비과세. 자, 이자 중에서 비과세 이자소득은 공익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해줬는데 이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 다음에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인데요. 뭐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법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24년도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 지금 25년도에는 또 25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것은 한도는 있어요. 한도는 있는데 농협은행에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해서 한 사람당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죠. 다음에 세 번째,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노인하면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65세 이상. 장애인은 우리 장애인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의 그 몇 급 이런 기준이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이것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이자 소득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공익신탁으로 발생한 이자, 그 다음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의 이자 소득 종합저축 이자, 이것이 비과세다.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복잡해요. 이 수입 시기가 소득세에서 수입 시기를 물어볼 때 뭐 대부분 다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외워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답을 적중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이자 소득이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소득세에서 수입 시기를 정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현금주의냐? 현금주의라는 것은 소득이 실제로 받았을 때를 수입 시기로 본다는 개념이고, 하나는 약정주의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약정주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기로 정해졌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날을 우리는 수입 시기로 보겠다 하면 그건 약정주의요. 지급받은 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 현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아주 특수한 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약정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것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하나하나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수입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채권이나 증권에 대한 이자, 저 위에 우리 열거된 이자 소득의 맨 첫 번째 거잖아요. 맨 첫 번째 거. 자, 채권이나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입 시기를 뭘로 보느냐면은 기명 채권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한 날, 그러니까 약정에 의한 날이 된다는 거고요. 무기명, 무기명이라는 것은 그 채권자가 거기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 무기명이고, 기명 채권이라는 건 채권에 그 채권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채권이에요. 그게 이제 기명 채권인데, 무기명 채권의 경우는 지급받은 날이네요. 지급받은 날. 무기명 채권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것들은 그냥 실제로 받아야 수입 시기로 보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되고, 기명 채권은 우리가 약정한 날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수입 시기라고 하는 것은, 수입 시기라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번 5월 달에 내가 이거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내년에 신고해야 되나? 요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4년도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수입 시기가 23년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수입 시기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 수입 시기이면 24년 5월 달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수입 시기가 24년 1월 달이면은 25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그 신고 시기를 결정하는데 수입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은행에서 받는 이자들은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 그 밑에 여러 가지 설명한 것은 그냥 안 읽어보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이걸 다 읽어보면 더 오히려 위에 거 읽은 것이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런 것은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다. 그 다음에 통지예금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금이 있는데요. 통지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인출일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출일. 다음에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이자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것은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수일. 환매수일. 하여튼 환매 조건부니까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수입 시기가 된다 하면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해지했으면 해지하는 것도 해지하면서 지급받죠. 그러니까 뭐 해지한 날이나 마찬가지죠. 해지한 날 대개 보험금을 지급받으니까. 만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만기되었다고 연락받았지만 시간이 없으면 거기 저기 받으러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미루다가 한 달 있다 갔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실제로 지급받은 날, 그 날이 수입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받은 날. 그 다음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이것도 이제 직장에서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 받을 때 이제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같이 지급을 합니다만은 급여로 지급을 안 하고 따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정에 의해서 공제회 반환금을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지급받은 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에 의한 거예요.
약정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죠. 다음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이건 채권을 매도한 날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증여, 상속 개시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보면 되고요. 유사 이자 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내용이 많죠. 굉장히 작지가 않아요. 수입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수입시기를 하나하나 외워서 시험에 대비하겠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개념적으로 쭉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아마 답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금융소득 중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자 소득을 정리하는 것까지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금융소득 중에 이자 소득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당소득 정리와 금융소득의 납부 방법까지를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